자, 23페이지 갑니다. 그 경제론 파트 나오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편 보입니까? 자, 수요와 공급이 무려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제일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거기 보니까 수요가 뭔가, 공급이 뭔가 하는 의의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제일 먼저 의의가 나옵니다. 자, 개념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 그래요. 구매하고자 사버린 건 아니죠. 사전적 개념이고요. 욕구는 욕구인데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욕구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유량이라는 것과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도 똑같은 논리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유량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된다. 유효 공급이네요. 자, 그러면 거기서 시험은 개념에서는 유량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25페이지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적어도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고 저량은 뭐다?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다. 그러니까 저량은 스톡, 저장된 양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유량은 플로우라고 써놨죠? 흐른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거래되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유량이라고요. 유입이다, 유출이다, 거래다 이렇게 다 유량이에요. 그럼 뭐 신규 주택 이런 것들도 다 뭐요? 신규 새롭게 지어지는 거니까 맞죠? 유량 개념입니다. 신규 들어가는 거. 근데 저량은 뭐라고 써놨어요? 어떤 활동 결과의 축적분이다 이렇게 써놨나요? 그래서 존재량, 재고량, 보유량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저량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량. 자, 그래서 적어도 유량과 저량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써놨죠. 현금, 수지, 우리 가유, 순전후 기억납니까? 투자론에서 그 1년 동안의 수익이잖아요. 1년 동안이니까 뭐요?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현금, 수지 이런 건 다 유량 개념이에요. 가능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은 그냥 그냥 들으면 돼요. 가유, 순전후 배웠죠? 가가 뭐요? 소득이죠. 유효 조소득이죠. 요거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아, 유량이라니까요.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생기는 총수익이고요. 순수익이고요. 지분 투자자 수익이라니까요. 세전액금 수자고. 다 뭐예요? 이게 유량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해됐죠? 예, 그래요. 설마 모른다고 안 그러겠죠? 그래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요? 공경비세에서 배웠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냐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예요. 유량이죠? 이해됐어요? 그런 거 유량이에요. 예, 다. 그래서 그 밑에 현금 수지다, 소득이다, 수입이다 써놨잖아요. 이게 다 수입이라고 1년 동안 수입. 그러니까 다 유량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라 그랬죠. 여러분 투자라는 말도 보이나요? 투자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지금 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기간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량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조심해서 보시고 신규 이런 말 나오면 다 유량이라 그랬고요. 거래량 이런 것도 유량이에요. 임대료 수입 있나요? 임대료, 지대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사용대가 다 뭐라고요? 유량이라고요. 단기 순수익 이런 것도 유량이에요. 단기 1, 4분기, 2, 3분기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저량은 대표적으로 뭐가 저량이냐면 우리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거 배웠죠? 차변에는 뭘 써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요거는
다 일정 시점 2015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니 부채니 자본이 이런 건 다 뭐요? 조량이라고요. 시점에서 파악하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산, 그리고 보니까 자산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입이 쌓이면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거고 재산이 되는 거고요. 나라에서 번 돈이 수출 수입해서 번 돈이 쌓이면 국가 부가 되는 거예요. 국부 이렇게. 절량이라는 거예요. 통화량도 그동안 발행한 화폐 있죠? 화폐가 쌓인 거라고. 시중에 통화량이 지금 얼마나 풀려 있냐. 그런 것들은 역시 절량이라고요. 그리고 가격, 가치, 지가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뭐예요? 일정 시점에 파악하는 뭐다? 절량이라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유량과 절량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 재고량 이런 것도 절량이라 그랬죠. 순자산, 가치, 가격, 지가 이런 거 들어간 거 다 뭐다? 절량이에요. 그래서 유량과 절량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첫 번째 물어봅니다. 100% 다 완벽하게 못했다. 그러면 모의고사 낼 테니까 거기서 어때요? 틀렸으면 깊이 반성하면서 요쪽 25쪽으로 와서 유량절량 물었는데 틀렸어요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 옆에 또 써놓고 그러면서 하나씩 내 것 다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23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념에서는 그거 물어볼 수 있다. 유량과 절량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수요와 공급에서는 당연히 수요에서는 수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공급에서는요.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또는 역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읽을 땐 이렇게 읽어요.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요 더 사고요. 요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사고 요렇게 읽을 거라고요. 자,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럼 공급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정의 함수 관계 또는 여기는 감수 함수 관계 이렇게 써요. 반비례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요게 글로 쓸 때 이야기예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읽을 때는 요렇게 읽으라고요. 공급자에게 가격은 곧 돈입니다. 돈 벌려고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 되는 거죠. 돈 되면 공급량을 뭐 하는 거고 늘리는 거고, 돈이 안 되면 공급량을 뭐 한다? 줄이는 거고. 읽을 때는 요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들래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요거는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사고 요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읽을 줄 아냐고 물었더니 다 읽을 줄 안 돼요. 그래서 놀랐어요. 나중에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했어요. 자, 그래서 믿었다가 발등 찍혔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읽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쉽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프로 표현하면 가격이 프라이스고 수요량이 QD입니다. 요거는 반비례라 그랬죠. 반비례는 요렇게 그려지는 게 반비례입니다. 여기는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는 이렇게 그리는 걸 비례관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요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요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한다.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P0일 때 Q0고요. P1일 때 Q1이죠. 그 말은 지금 싸면 뭐하고 더 사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비싸면 안 사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게 수요 법칙의 그래프적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을 자 지금 수와 식으로 나타내면 가격이 P죠. 수요량은 뭐죠? QD인데 수요량이니까
지금 100에 여기가 100이라면 100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QD 반비례니까. 다만 여기 1, 2, 3 다양한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이건 기울기입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이건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변형해서 QD는 뭐라고 쓸 수 있다? 100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요것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알려주고 즉 수요 법칙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원 보니까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이다? 우상향하죠? 우상향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공급 법칙의 그래프적 표현입니다. 즉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드는 게 그래프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는 QS하고 무슨 관계예요? 공급량하고 비례관계 플러스 요게 0을 통과하면 여기 0이고 여기 100을 통과하면 여기 100이 올 수도 있겠죠? 다양한 숫자가 여기 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냥 일반식으로는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변형해서 QS는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되죠? 자리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알려주는 거고 이것은 공급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앞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든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수요 법칙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수량이 어떻죠? 줄어든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자, 왜 수량이 줄었어요? 비싸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상한 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썼어요. 수량이 줄어든 이유는 가격이 상승해서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효과다? 가격 효과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가 지금 요렇게 수량이 어때요? 줄었다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가격이 싸졌어요? 쌌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샀어요. 왜 더 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싸니까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격 효과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가격 효과를 내부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합성되어 있더래요. 하나는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게 뭔 소린데요? 그랬을 때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가 사과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고 여기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도 있어요. 자, 돈은 명목소득. 명목소득은 화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원이 있는데 사과 가격이 얼마냐면 100원이래요. 사과 가격이 100원일 때 몇 개 사고자 했느냐 하면 5개 사고자 했대요. 100원일 때 5개. 배도 가격이 100원이래요. 그때 역시 배도 몇 개 사고자 한다? 5개 사고자 했대요. 그럼 돈 1,000원 가지고 사과 5개 사고 배 5개 사고자 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내려갔다고 쳐봐요. 하락했어요. 얼마로? 50원으로. 오늘 마트 갔더니 사과를 박앤 세일 이러면서 어때요? 세일한다고 50원에 판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정신없이 바구니에 막 담아가지고 왔어요. 사다 이러면서. 보니까 평상시 5개 샀는데 이게 무려 3개를 더 담아온 거예요. 몇 개 더 샀다고요? 그럼 몇 개 산 거예요? 8개 산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과 가격이면 사과가 100원일 때 원래 몇 개 사고자 했어요? 5개 사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 가격이 50원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바구니에 담아왔는데 보니까 몇 개 담아온 거예요? 8개 담아온. 그럼 여기죠. 그러면 사고 100원일 때 5개, 50원일 때 8개 사고자 하는 양을 다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모양이 어떤 모양 나왔어요? 우하향하는 모양 나왔죠? 이때 3개 더 샀다. 이걸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고요. 3개 더 샀다. 그런데 3개 더 산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옛날에 사과도 100원, 배도 100원일 때 너랑 나랑 세임이었잖아요. 그런데 50원 되고 나서 배 100원짜리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비싼 것 대신에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값이 상대적으로 싼 사과를 더 산 거예요. 그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대체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배는 좀 양을 줄이고, 이해됐나요? 대신에 사과를 뭐 샀다고요? 더 샀다고요. 그래서 사과 한 2개 더 샀어요. 요게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3개 더 산 것 중에는 대체 효과 때문에 몇 개 더 산 게 있는 거요? 2개 더 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명목소득 돈 1,000원은 월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과 가격이 싸지면 사과 100원일 때 돈 1,000원 가지고 사과만 사면 몇 개 사요? 10개. 그걸 실질소득이라 그래요. 실물로 바꾸었을 때 소득이에요. 근데 50원으로 내려가면 사과 몇 개 사요 이제? 20개 살 수 있죠? 뭐가 늘었어요? 실질소득이 늘었어요. 명목소득은 그대로죠? 근데 실질소득이 늘었다고요. 그럼 실질소득이 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더 샀어요. 실질소득이 늘어서 한 개 더 샀다고요. 이해됐나요? 여기 한 개 더 샀다고요. 그래 토탈 몇 개 더 산 거예요? 3개 더 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격효과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3개 더 사게 되면 여기가 요점이 되잖아요.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사고자 하는 양을 100원일 때 5개, 50원일 때 8개 사고자 하는 양을 다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나오죠. 즉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나온다는 게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거는 3개 더 산 이유는 가격효과 때문이니까 가격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효과는 대체효과하고 뭐의 합성효과다? 소득효과의 합성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비싸면 안 사죠? 그게 무슨 효과라고요? 가격효과. 왜 안 사요?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200원짜리 돼보세요. 갑자기 배가 비싸 보여, 싸 보여요? 옛날에 100원 똑같았는데 갑자기 200원 되고 나서 얘 보니까 싸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값이 싼 배 사러 가버린다고. 대신에 요건 더 산다는 말은 얘는 적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효과 때문에 요만큼 줄였고, 또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면 실질소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 말 이해되죠 이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었으니까 실질소득이 적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적게 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효과예요. 자, 정리 23쪽 봅니다. 곡선의 형태라고 써놨죠?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가격과 수량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다? 역의 관계입니다. 그때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가격효과 때문인데요. 가격효과는 대체효과하고 뭐의 합성효과다? 소득효과의 합성효과다. 예를 들어서 가격효과는 해당 제한 가격이 하락했다. 지금 요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이 2개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어때요? 해당 제한 수량이 어떻다? 증가하죠? 증가하는 이유는 그 밑에 첫 번째 뭐 때문에? 대체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당자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대체재의 수요가 해당 재화로 이전되어 해당 재화 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가 상대적으로 사과가 100원에서 50원 하락하면 배가 비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비싼 배는 적게 사고 대신에 뭐 사러 갔다고요? 사과 더 사러 갔다고. 이게 무슨 효과? 대체효과. 또 그 다음에 2번 소득효과. 해당자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더 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 해당자 수량이 늘었다. 그래서 요 2개를 합해서 요만큼 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어때요? 선생님, 수요법칙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제가 수요법칙은요,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요, 2번 다시 저 안 찾아와요. 왜? 그건 나도 알겠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고상하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효과를 반영하는데요. 이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성효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대부분 사람들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도 찾아와. 왜? 뭔가 신기한 걸 알려줬잖아.
맞나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가격 효과 때문인데 수요 법칙 성립하는 거는 그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합성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밑에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나요? 예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요? 기펜제. 하나가 뭐요? 공부를 열심히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수요 법칙의 예외는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면 안 사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는 경우도 있나요? 더 사도 있대요. 그러면 예외잖아요. 예. 베블렌 효과라 그래요. 가격이 싸면 더 사야 되잖아요. 안 사 하는 제아도 있대요.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기펜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베블렌 효과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기펜제. 우리 책은 기펜제 하나만 써놨죠? 베블렌 효과도 있어요.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유한마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한마담은요. 한자가 한가하다 할 때 한자예요. 한가하기만 하면 유한마담이 안 돼요. 그건 백조고요. 한가하고 뭐도 많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이런 마담을 아줌마를 마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가하고 돈 많은 아줌마, 이게 유한마담이에요. 여기 계십니까? 예, 유한마담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한마담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한가하고 돈 많은 아줌마. 혹시 주변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뭐 알려줘봤자 제가 그냥 포기 맞게요. 어떻게 생겼는가. 유한마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 해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유한마담이 한가하고 돈 많은 마담인데요. 이 유한마담은 공부는 제일 싫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쇼핑이에요. 그 쇼핑한데 이 사람은 오직 남들한테 뽐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사도 따뜻하고 이런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는 거요? 너 이 브랜드 아니 이것만 사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뭔 일이 생기는 거요? 어휴 이러면서 더 사 이런 일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요건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됐어요. 그리고 기펜제란 그건 기펜도 사람 이름이에요. 싸면 더 사는데 오히려 안 사는 자도 있더래요. 그래서 기펜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기펜제라 그래요. 요게 수요 법칙의 뭐다? 예외입니다. 문제는 예외를 설명해 놨더니 뭐도 까먹어요. 비싸면 안 사 대신에 비싸면 더 사 이런 사람이 막 생겨서 아예 그냥 예외를 지워버려요. 그냥 수요 법칙이나 알라고요. 우리는. 그렇죠? 뭐 예외까지 머리 아프게.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나 좀 제대로 알라고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사 그래야지.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그래갖고 비싸면 더 사 이래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냐.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 싸면 뭐요? 더 사. 이해됐죠? 자, 그렇게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공급에서는 우상해야 한다 그랬죠? 그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다 합한 건데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거든요. 그럼 경제학적 내용이니까 설명은 안 할래요. 그냥 읽거나 봐두세요. 자, 그리고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는 좀 더 어떻다? 탄력적이다. 더 눕는다. 막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곡선상의 이동 요인하고 곡선 자체 이동 요인하고 써놨나요? 그리고 시험에서 또 반드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는 뭐도 있다는 거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한다는 거요. 우리 계속 봤나요? 수량이 변했잖아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와 같이 가격이 변하는 게 요놈이 원인이 돼가지고 수량을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야기하면 그때 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는 거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안에서 뭐의 이동이라고요? 점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수량이 변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걸 곡선상의 이동요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요인은 보니까 해당자의 뭐가 변한 거죠? 가격이 변한 거. 그럼 수요량의 변화죠? 그럼 공급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지 뭐. 공급이면 공급 곡선 안에서 뭐의 이동이 되겠어요? 점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지금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하는 원인은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요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냐고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시험 문제만 내놓으면 다 틀려요. 그래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하고 근데 왜 내가 미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맨날 내놔도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왜 수요량의 변화하고 뭐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량을 변화시킬 때 가격 말고 뭐가 변해도 가격 이외 요인이 뭐해도 변해도 뭔 일이 생긴다? 수량이 변한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량이 변한다. 이것을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라고 쓴다라고 이렇게.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그 수량을 변화시킬 때는 수요의 변화다. 수요는 선이다. 그럼 선이니까 선이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지가 변해봤자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선이 변하는데 그것은 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격은 가만히 있더라도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가 생기면 선 자체가 움직이면 수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당연히 변하겠죠? 수량이 당연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량이 변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걸 뭐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박스에서 하나씩 보라는 거예요. 23쪽 맨 밑에서 곡선 자체의 동요인 원인 뭐 때문에 해당자의 뭐가 변해서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가 생겨서 수량이 변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쓰고 그때 대표적으로 가격 말고 소득이 있나요?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적인 제한은 수요가 어때요? 소득이 많으면 더 사는 거죠. 증가. 근데 열등제가 있어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고무신 이런 건 돈 많으면 오히려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우리가 열등제라 그래요. 그래서 정상제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요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관련 재화인 뭐가 있다고요? 대체제하고 보완제 가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의 제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대체제하고 보완제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럼 대체제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둘 중에서 하나를 뭐 하는 거다? 선택하는 제화가 대체제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고 보완제는요. 함께 간다 하는 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게. 그러면 이때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가 비싸졌죠. 비싸지면 대체제 사요 안 사요? 안 사. 이러면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죠? 안 산다는 건 선택을 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한 거죠. 그럼 뭐 선택해야 돼요? 당의 재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당의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죠? 요렇게. 그러니까 당의 재화가 콜라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콜라 가격은 가만히 있었다고 여기 피제로에. 근데 평상시 요만큼 사람들이 사고자 했다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만큼 더 사러 왔어. 왜 더 사러 왔어요?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대체제인 사이다가 비싸져서 사이다 안 사먹고 콜라 사먹으러 왔어 이러면 더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가 비싸니까 대체제 안 사고 당의 제화 사러 왔으니까 당의 제화 수요는 뭐다? 증가다. 요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싸졌어요? 싸면 뭐예요? 더 사. 무엇을? 대체제를. 그럼 당의 제화 사요 안 사요? 안 사.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그럼 당의 제화 수요는 감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랐어요. 보완제가 어떻게 됐어요? 비싸졌죠. 보완제 비싸면 안 사. 안 사면 당의 제화도 같이 안 사. 수요 감소라고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거니까. 보완제 가격이 싸졌어요. 싸면 더 사. 그럼 당의 제화도 같이 더 사. 왜? 보완은 함께 가는 제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할 수 있나요? 대체제 P가 뭐죠? 대체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당의 제화 수요는 뭐라고요? 대체제 비싸졌으니까 안 사고 당의 제화 사러 왔으니까 당의 제화 수요 증가해요. 보완제 가격이 비싸지면 보완제 비싸면 안 사니까 당의 제화도 같이 안 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옆에 뭐도 있어요? 공급도 있죠? 공급 곡선도 역시 어디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뭐가 변하면? 가격 이외 요인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산 기술의 변화.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은 증가,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즉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뭐라고요? 증가, 우측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뭐요? 감소.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도 뭐가 있어요?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당해자의 공급은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급은 요걸 읽을 때 돈 되는 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소비자는 비싸면 싸면으로 가지만 공급자는 돈 벌려고 공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면 대체재 뭐 되는 거? 돈 되는 거 이렇게 읽으라고요. 대체재 돈 되면 대체재의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요, 돈 되니까. 그럼 대체재를 선택했죠? 그럼 당해자는 공급 안 하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인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돈이 안 되면 대체재 공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요? 당해자 공급해요. 둘 중 하나 선택이라 그랬죠? 하나를 선택해야 돼. 공급 하나는 안 했으면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됐죠? 자, 보완재는요. 보완재 뭐 되는 거? 돈 되는 거. 그럼 보완재 돈 되면 보완재 공급량 늘리겠죠? 그럼 당해자 공급은요? 같이 늘려야지. 보완은 함께 가는 거니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돈도 안 되는 거. 그럼 보완재 공급 줄이겠죠? 줄이면 당해자 공급도 요게 똑같이 써놓고도 읽는 게 달라져야 돼요. 수요는 대체재 비싸면 안 사. 안 사니까 당해자 사러 와. 둘 중 하나 선택하. 수요 증가. 공급이면 대체재 돈 되는 거 요렇게 읽어야 된다고. 똑같이 써놔도. 요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되면 요 파트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요게 자연스럽게 안 되면 계속 헤매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듯이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23쪽 맨 밑에 대체재 프라이스 P가 올라간다 이런 말 보이나요? 공급 쪽에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대체재 돈 되는 거. 그럼 대체재 돈 되면 공급량 늘리죠? 그럼 당해자 공급은 감소예요. 대체는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자, 보완재 가격이 올랐다. 보완재 돈 되죠? 공급량 늘리죠? 그럼 당해자 공급도 같이 늘린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뒤로 넘겨서 가격 예상이라고 써놨습니다. expectation 예상은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기 수요는 어떻다고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이 비쌀 때요, 쌀 때요? 쌀 때잖아요. 그럼 싸면 더 사죠. 그러니까 금기 수요는 증가라고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예상은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근데 공급 보세요. 공급입자 입장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금기 공급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현재 공급이 감소라고요. 제가 어제 진주에 강의 갔더니 어제 아래 한 분이 마늘 농사 지신대요. 남해에서 사시는데. 마늘 쫑인가 뭔가 있대요. 그거 1kg에 5,000원 이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 비싸요? 요즘 마늘 나올 텐데 그랬더니 나중에 올라가면 팔려고 사람들이 다 창고에만 쌓아놓고 안 판대요 지금. 그래서 어때요? 그 가격 상승 예상되면 지금 안 내놓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금기 공급이 어때요? 감소 이렇게. 비쌀 때 돈 될 때 팔기 위해서.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해요. 그 다음에 각종 조세 이런 거 있나요? 조세 이런 건 수요나 공급에 다 영향을 주죠. 세금이 올라가면 수요도 감소고 공급도 감소해요.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수요와 공급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경우에 우측으로 가는가 좌측으로 가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배워 놓으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문제도 일단 어떻게 나오는가 좀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기출문제를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러면 재밌겠죠. 자, 519쪽입니다. 519쪽에 그 4번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기억번. 증가는 우측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정상대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증가죠. 거래세가 인상되면요. 그럼 수요 감소잖아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게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 싸잖아요. 오르게 빨리 사야죠. 수요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요. 수요 감소죠. 증가에 어떤 게 영향을 주는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3문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막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자, 요번 모의고사 4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금리가 상승할수록 주택 수요는 줄어든다. 우리 조금 전에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죠. 그러니까 감소가 줄어든 거니까 맞네요. 2번.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 난 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 비싸면 아냐고 물었더니 다 안다 그랬는데 요렇게 나오면 또 돈은 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비싸면 안 사.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2번은 맞죠.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요거 이야기죠. 적어도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아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 곡선 안에서 뭐의 이동? 점의 이동이지 선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틀렸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곡선 안에서 뭐의 이동? 점의 이동이에요. 4번.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5번. 신규 수요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 수요를 말한다. 신규니까 새롭게 지금 사고 싶어잖아요. 그것은 재고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니니까 지금 신규로 새로 나온 분양주택에 대한 내 집 마련 수요다. 자, 5번. 다음 중 아파트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급이에요. 공급. 자, 1번. 생산 요소 가격 변화. 맞나요? 아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 기억나죠? 기술 수준의 변화. 맞다. 자, 3번 소득 분배 변화. 그리고 4번의 건축 원자재 가격 변화. 5번 그 재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 가격 변화. 아까 저기 대체재하고 보완재도 공급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 당연히 공급 결정하고요. 그 3번에 있는 소득 분배 변화는 수요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공급을 결정한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2문제 나왔으니까 요거는 또 뭐하고? 맞추고. 그래서 5문제 지금까지 맞췄어요. 모의고사에서. 우리의 목표는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 맞추는 거예요? 40문제 그냥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물어보는지 왜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헷갈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때는 뭐가 기다려져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가 막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오늘 나간 프린트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세요. 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